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등으로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10대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따진다는 방침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정권 정치검찰의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무죄면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았던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16주 연속 떨어졌지만 하루 단위로 보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어 다음 주엔 주간 단위로도 국내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성추행했던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1,00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마녀 사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한국의 무모한 행동으로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은 일축하면서 한국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여전히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현장 상담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닷새째 이어졌던 한파가 물러나며 주말인 오늘과 휴일인 내일은 예년 겨울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에서 4도, 낮 기온은 영상 2에서 3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풀리면서 포근한 주말이기도 하고 또 설 명절도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 시장은 벌써 명절 준비가 한창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정읍 샘골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이 어딘가요? 혹시 전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겨봤는데요. 설 명절을 2주가량 앞두고 이곳 정읍 샘골시장 안쪽에서는 전 부치기가 한창입니다. 동태전과 깻잎전, 삼색 꼬치전까지 다양한 전들이 가득 마련되어 있는데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시장답게 규모와 시장 상인들의 손놀림 또한 매우 남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기계에서 가래떡을 뽑는 장면도 볼 수 있었고요. 이제는 시장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뻥이웃 소리를 들으며 뻥튀기가 만들어지는 추억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정읍의 샘골시장은 어느새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옛 문헌에도 정읍 제1시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샘골시장은 대구 서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과 함께 전국 5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샘골시장은 차동식 감지기 약 300개가 설치돼 있고 매년 대보름 방화제를 진행하는 등 화재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맛과 멋, 안전이 깃든 샘골시장에서 다가오는 명절을 준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4도, 광주 7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추위가 더욱 누그러지겠고요. 내일도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극심했던 추위가 풀리면서 날이 점차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쌍화차거리와 정읍 샘골시장이 유명한 이곳 정읍으로 오셔서 즐거운 겨울 여행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읍 샘골시장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증거 분석 등을 통해서 10대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활동 내용을 통해서 범행 전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들어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아직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수사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강남경찰서에는 2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강남경찰서장이 팀장, 형사이과장이 부팀장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등 수사 인력이 보강됐습니다.
이번 주말 경찰은 앞서 이미 제출받은 15살 A군의 휴대전화와 SNS 활동 내용을 토대로 범행 전 행적 조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오는 강남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고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과거 행적과 SNS 내용 등을 토대로 A군의 진술이 사실인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A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을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 의원이 습격을 받을 당시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A군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A군은 검거 직후 보호자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어제 새벽부터 응급 입원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는데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A군의 측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정상적 절차로 입원시킬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 동의에 따라 72시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 72시간이 지나면 전문의가 진단을 통해 추가로 입원시키거나 퇴원을 할지 결정하는데요. A군이 미성년자이고 우울증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만약 추후 보호자가 신청하는 보호 입원 조치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경찰에서 경찰 수사를 병원에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 단계 수사는 형사부가 아닌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공수사 2부는 선거와 정치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 전국 대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이렇게 총선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지 3주 만에 다시 정치인 상대 범죄가 발생하자 여야 모두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극한의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광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쓰러진 지 불과 23일 만에 들려온 배현진 의원 피습 소식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범행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정치인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모방 범죄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현행 경호 규정에 빈틈은 없는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더 철저한 신변 보호가 가능할지 경찰과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앞에서부터 이 경찰이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국회 차원에서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배현진 의원을 병문안한 한호섭 정무수석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경찰 등 관련 부처의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며 가세했지만 이번 사건의 원인 진단과 해법을 놓곤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부실 수사가 또 다른 범죄를 불렀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벌어진 야당 대표 피습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제대로 경각심을 주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방 범죄가 반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딴 정치인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상대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부르는 극단적인 정치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 또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부터 반성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노선이 달라도 존중하는 정치를 정착을 시키면 이런 것을 없애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하는 선거철에 안전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정치권의 고민은 이래저래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어제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더해 검찰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데요. 사태의 발단부터 1심 선고까지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년 전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법원의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대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례는 없는 걸로 이래 봐서 특정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 문건은 물론
대법원이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판사 100여 명이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토라인에 세웠고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전직 사법부 수장을 법정에 세웠지만 5년 동안 290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법조계 시각은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직권남용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하는데 특히 사법행정을 책임진 양 전 대법원장이 하급심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1심에서 완패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엘리트 법관들을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반론도 함께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최초 폭로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양 전 대법원장 수족들은 그가 아니면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무죄라면 강제징용 피해자와 세월호 유가족 등 재판 거래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 정치검찰이 남긴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층 인사 1000여 명을 수사하고 수백 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 부패 사건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마구잡이 정치 수사를 하는 바람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진한 사람도 여럿 있었고 재판 결과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가 현행 단체 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보도국장인 통합뉴스룸 국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의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KBS는 현재 단체 협약대로 임명 동의를 거쳐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인사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단체 협약을 따르면 인사 규정과 정관, 방송법을 사장이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명 동의제는 지명된 국장이 노조조합원의 제적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사장이 지명을 철회하게 돼 있는데 이는 사장 인사권을 침해하는 만큼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 판공실 주임이 다시 만났습니다. 고비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던 두 사람. 이번엔 홍해의 위기에 출구를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가 제3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해 5월 오스트리아 빈, 9월 지중해 몰타에 이어 이번엔 태국 방콕입니다. 앞서 두 차례 회동을 통해 정찰풍선 사태를 수습하고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 물꼬를 텄다면 이번엔 홍해 위기에 출구를 찾는 자리입니다. 미국은 세계 무역 통로인 수에즈 운하 정상화를 위해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뒷배 역할을 하는 이란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Nothing to do with the Middle East whatsoever are being affected. More than 50 nations in nearly 30 attacks. And so it's a crisis that the whole world needs to respond to. 그러나 중국은 최근 미국과 영국의 후티 반군 기지 공격부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이뤄진 예멘 영토 주권 침해라는 겁니다. 특히 홍해 위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에서 비롯된 만큼 해법도 거기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更重要的是要着手落实两国方案，为实现巴以和平和巴以两国人民的和平共处开辟政治前景。 타이완 총통 선거 이후 성사된 이번 방콕 회동.
양안 문제도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또 최근 북한의 전쟁 위협과 러시아 무기 판매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4월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한미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4월 10일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납니다. 일본 정상으로는 지난 2015년 4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이후 9년 만입니다. 国際社会がさまざまな課題に直面する今こそ日米の固い結束が重要です。 미 백악관도 기시다 총리의 국빈 방문을 공식화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의 협력 진전도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한반도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존 파이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북한이 최근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출신인 데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 이상의 공격을 할 의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찬과 함께 의회 연설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끝없는 지지율 추락으로 정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정부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26일 브리핑에서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기술 협력을 한다는 주장이 서울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입증되지 않고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런 가짜 정보의 목표는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을 우크라이나 분쟁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나토가 스웨덴까지 참여하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앞에 섰습니다. 튀르키예가 비준을 마치면서 이제 헝가리만 비준하면 스웨덴은 나토 회원국이 됩니다. 대표적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지난 2022년 5월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핀란드는 1년 만에 가입에 성공했지만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로 늦어졌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헝가리도 조만간 비준을 마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weden's entry into NATO will make the whole alliance stronger. I also welcome this week's clear message of support from Prime Minister Orbán and his government. 회원국이 늘어나는 나토의 연합 군사 훈련도 시작됐습니다. 확고한 방어자 2024란 이름의 이번 훈련은 나토 회원국들과 스웨덴까지 32개 나라 9만 명의 병력이 참여해서 오는 5월까지 진행됩니다. 냉전 시대였던 지난 1988년 12만 명이 동원됐던 리포조 훈련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훈련 목표에 러시아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러시아를 견제하고 침공을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러시아는 공개적 도발이자 냉전으로의 회귀라며 반발했습니다. Этот шаг осознанно направлен на обострение ситуации, повышает риски военных инцидентов и в итоге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трагическим последствиям для Европы. 중국도 비난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北约就是一部行走的战争机器，走到哪里就把动乱带到哪里。我们敦促北约停止
编造谎言，停止祸乱亚太的危险行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우려한 것은 러시아의 침공 이유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나토의 질적 양적 강화를 불러오면서 미국에만 기대온 유럽 국가들의 안보 정책에도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수출과 내수 회복의 온도 차이를 더욱 벌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3.3%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 2%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성장입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소비와 투자, 고용이 견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전체 성장률 역시 전망을 웃돈 2.5%로 집계됐습니다. Well, thanks to the American people, America now has the strongest growth, the lowest inflation rate of any major economy in the world. It's because of you. 하지만 예상을 넘는 미국의 경기 호조는 물가 자극 우려에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한 것으로 보였던 미국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어서 우리 내수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달러에 1280원대까지 떨어진 환율은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들해지고 중동 사태와 북한 관련 이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이런 금리 인하 시점이 한 3분기 정도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한 바가 있는데요.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은 빨라야 2분기, 3분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래서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호황은 자동차 등 우리 수출 기업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회복이 더딘 우리 내수 경제에는 부럽기만 한 소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16주 연속 하락했지만 일간 단위로는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5원 하락한 1,563.7원이었습니다. 다만 일간 단위로는 지난 20일에 1,562.4원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1.6원 내린 1,473원이었고 경유 가격도 일간 단위로는 지난 21일에 1,471.8원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와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 중동과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 부각 등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됩니다. 수출 회복 흐름에도 내수 부진 탓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에 주택시장 관망세까지 겹치면서 가계 지갑이 닫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내수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정도입니다. 상반기에는 내수가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수출에 비해서. 또 체감 경기가 또 상반기에는 나쁠 것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더딘 소비 회복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예상한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1.9%였는데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고요.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서 내수 부분과 이 수출 부분이 양극화될 수 있는. 소비를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가계비 부담이 꼽힙니다. 재작년 가계 대출 이자 비용은 연평균 247만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18% 넘게 급증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빚 부담이 최근 몇 년 새에 많이 오른 게 사실이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올해 내내 아마 소비 심리가 살아나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가계도 지갑을 닫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초과 저축 규모가 100조 원이 넘지만 단기 예금 등으로 굴리며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집값 불확실성이 커지자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며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엔 수출 부진으로 발목이 잡혔던 경기가 올해는 내수 위축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 비료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불이 난 창고 내부에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와 모래 등을 이용해 불을 끄고 있다면서 완전 진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엔 충북 보은군 탄부면 한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지만 공장 내부에 있던 30대 여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가스보일러를 점화하던 중에 불이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오늘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대금이 50억 미만인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뿐 아니라 식음료, 숙박업 등 모든 업종에서 전국 사업장 약 83만 7천 곳, 근로자 800만 명이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진단과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진단을 처음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안전인식과 재해 예방체계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어제 YTN에 나온 이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난 다음에 사장님 처벌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안 죽고 안 다칠수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그게 본질이고 공감한다면 저희들이 그래서 불안해하는 부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적용되는지 친절하게 Q&A를 만들어가지고 전 언론에다가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역사상 최초로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50인에서 5인까지 확대 적용되는 걸 계기로 해서 정말로 대대적으로 국민들 의식도 캠페인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 같은 데서 음식을 주문할 때 빨리빨리 주문하고 뭐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는 게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대 재해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홍보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네, 총선 앞두고 발생한 연이은 정치인 피습 사건으로 정치권이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피습을 규탄하면서도 원인과 대책을 놓고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주요 전국 이슈, 오늘은 이종근 평론가 또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생명엔 다행히도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 통증은 아직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배현진 의원 상태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피습 23일 만에 또 발생했기 때문에 좀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네, 그렇습니다. 정치 테러인지 아니면 모방 범죄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피습 23일 만에 또 다시 정치인에 대한 피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연이어서 이루어졌다는 건 어찌됐든 이것이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어떤 모방범죄 내지는 정치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연령대가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다. 즉,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피습은 60대였는데 이번에는 10대입니다.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가해자가 나타난다는 건 이것 역시 일관화된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어떤 현상이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해석이 굉장히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합적인 좀 문제다.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고 일단 수사 속보는 범행 동기는 아직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발적인가 아닌가 그 좀 사실 여부를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 역시 여러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미용실인데 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고 확인해 보지 않으면 그 장소에 누군가 배현진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다는 것을 몰랐으면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리 계획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고 또 도를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직전에 배현진 의원의 이름을 2번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사건을 발생시킨 이후에 촉법소년 등의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왠지 뭐 이걸 계획하고 준비한 듯한 어떤 정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그 연습생 아이돌 뭐 연습생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여기 왔느냐는 걸 한 50분 전에 2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초에 배현진 의원의 피습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현진 의원을 특정해서 정치인 배현진에게 테러를 가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건지 아닌지는 전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만 14살 촉법 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미성년자인 점을 또 고려해서 또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고려해서 응급 입원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좀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수사 좀 범행 동기가 파악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치인 테러 박근혜 대표 당시에는 10년이었습니다. 예. 그때 아마 특수 중상해였을 겁니다. 살인 미수로 인정이 안 됐으니까요. 이 경우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특수 중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해였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 그 양형 기준에 의하면 최상한이 5년까지인데 이때 이제 가중이나 감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정치적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특별 가중인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략 한 뭐 5년 정도에서 그 형량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지금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것도 정신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게 또 감경 요인도 있고요. 네. 여전히 보호 처분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성질로만 보면 특수상해죄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법정 형대로 이거 선고가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총선이 70여일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외부 활동이 좀 점점 더 정치인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다 보니 정치권도 좀 더 걱정이 많고 뒤숭숭한 분위기이거든요. 우리가 23일 전에 겪고 나서 또 그 사이에 정치권을 포함해서 좀 대응이 좀 여전히 좀 미온적이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시간을 좀 잘 못 썼구나 여러 각도에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지적이 가장 저는 적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마침점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점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건 지난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도 못했고 또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러라는 건 프랑스어로 공포라는 뜻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네. 무슨 뜻이냐면 공포를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진짜 어떤 상해를 어느 만큼 가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공포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위축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에 정치권이 제일 먼저 나섰어야 했다. 그러니까 어떠한 테러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네. 서로 여야의 어떤 진영을 떠나서 함께 손을 잡고 외쳤어야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쳤어야 되는 거는 함께, 그러니까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어떤 정치 테러에도 우리는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네. 메시지를 던졌어야 돼요. 그런데 최근 오늘 기사에서 제가 예. 좀 걱정이 되는 건 뭐 일부 이 정치인들이 방검복을 뭐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걱정은 되겠죠. 그리고 저는 네. 더 철저하게 사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치인들이 방검을 입는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기사가 나오면 테러가 목적을 달성한 셈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경찰들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해야 되지만 정치인들은 아이고 총칼 어떤 흉기로도 우리의 어떤 신념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야만 테러의 목적이 사실 희석되거든요. 오히려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위축되네, 성공할 수 있네 예.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 배현진 테러 피습 사건 이후에 네. 바로 나서야 될 게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이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이런 잠재적 테러의 피해 대상자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또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론가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네. 예,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건 여야 관련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막연히 선언적으로 이런 테러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 뭐 정치권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런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신상 공개도 안 돼 있고 소위 말하는 변명문 왜 이 범죄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범행의 동기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걸 끝까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과연 뭐 정치적 이해를 얻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같이 보고 이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을 서둘러서 종결시키려고 하는 인상을 계속 받았던 것이거든요. 며칠 전에 그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보면 관련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문에 대한 뭐 이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이 열람하겠다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는 말을 반복한들 그게 이런 식의 어떤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이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원인에서 여기까지 이런 결정까지 오게 됐는지에서 확인하고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대책이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부수적인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사안의 어떤 본질적인 축은 아닙니다만 이수정 교수가 좀 포문을 연 셈인데 나도 그런 협박 쪽지를 받았다라면서 배 의원의 성별이 피해자가 되는데 일조했을 수 있다라는 또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가 또 의견을 내면서 조금 다른 또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두 분 생각이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수정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은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묻지마 뭐 살인 사건, 폭행 사건 이것이 연이어 벌어졌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젠더의 측면으로 보면 피해자가 여성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왜 강남역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그 사회적인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하필이면 지금 피해자가 여성 정치인이고 가해자가 남성 15세, 14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정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수정 교수가 인터뷰를 받았을 때 전화 인터뷰를 받았을 때 혹시나 이게 젠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성별로 피해자의 어떤 그런 가해자의 이 상황을 규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히나 이대남을 대변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자신의 어떤 지금 생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왜 젠더 문제로 보느냐라고 이제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수정 교수가 처음에 했던 어떤 상황이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했을 때 첫 번째 어떤 대답으로 저는 여겨져서 이수정 교수한테 너무 무리하게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사건 자체가 뭐 젠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지금 이 가해자의 어떤 지금 상황들을 보면 여학생 그러니까 같은 학교의 여학생을 계속 스토킹했다라는 그런 지금 정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수사를 통해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공방으로 이끌어가는 건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뭐 저도 이거 젠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사안의 본질에 접근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이제 다른 측면의 논쟁만 야기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선 적절하지 않은 뭐 문제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듣기로 하고 국민의힘 또 민주당 각 당 내부 상황 볼 텐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유난 갈등 또 봉합 국면 아니 이게 지금은 전초전일 뿐이다 여러 가지 좀 해석은 나을 주 한 주간이었는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천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90도 인사 뭐 일반적인 인사법이라고
대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 이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공을 대통령실로 넘겼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일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0도 폴더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계속 이 진전된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보죠. 정치인들 간의 어떤 그런 그 충돌이 있었을 때 누가 말을 한 발 물러서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의 연이은 질문에 언제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신년 뭐 기자회견을 한다, 대담을 한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는 대담 쪽으로 지금 좀 기울고 있고 또 이 대담 속에서 네. 김건희 여사 그런 그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을 할 것이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예. 이 부분과 함께 또 김경률 비대위원회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대위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대통령실이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때랑은 입장을 분명히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풀 수 있는 그런 이 역할은 대통령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또 달라지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을 대통령실로 넘겼다.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을 좀 아끼고 좀 행보도 좀 자제하고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냥 좀 뭐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실행도 못 해보고 진압된 구태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당초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할 때 그 전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한다면 총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네. 제대로 이 부분에 비판도 하지 않았는데 발끈한 거죠. 그러니까 불과 이틀 만에 가서 사고 현장을 통해서 봉합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그 뒤로는 일제히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김건희 여사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정확히 전달된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는 정리가 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대통령실에 어떤 것을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과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공천 과정에서 네. 또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이냐.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인데 수도권의 선거를 출마하는 뭐 후보들이 네. 이 상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다시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도 들어있어서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큰 축으로 나눠봤을 때 하나의 과제가 공천 국면 또 하나가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해결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중도 확장을 위한 어떤 방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공천 주도권 싸움에서도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가 내기보다는 수도권 의원들이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평론가님 보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국정 운영은 대통령이 하지만 공천은 비대위원장이 합니다. 공천을 네. 대통령이 하면 그건 당무 개입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역대 대통령이 사실 손을 놓은 대통령은 없어요. 네. 자신의 임기 내에 총선이 벌어졌을 때 완전히 총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라는 대통령이 민주당 진영에 있었나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네. 그 이후에 국정 운영에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 다수당이 되느냐 과반이 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의중이 어쨌든 지금 간접적으로 담겨져 있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달라서 이 워낙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이 개입을 할 수 없게끔 헌법으로 못을 박아서 그렇지 미국도 지금 중간 선거에 전부 다 총선 나가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도 손 들어주고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르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다시 논조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대통령이 그것을 어떤 관계로도 그러니까 이미 이 지금 주도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이 당의 승리를 생각을 하고 승리를 꼭 하겠다라고 고집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도 충돌을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개입은 사실 크지 않다. 공천과는 관련해서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을 넘겨서 이 대담을 통해서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건 어떻게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하느냐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서둘러야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짧게만 좀 볼 텐데 일단 여당과 제1야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한 걸 먼저 보여주시고 지금 보면 이제 각각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긍정, 부정 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 부정 잠깐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수치를 또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도는 좀 이거와 좀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인기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좀 큰 변화가 없고 무당층이 좀 높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전국 순회할 때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 국민의 힘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집중된 건 사실인데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한다는 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아마 이런 조급함이 김경률 위원의 과격한 다소 김건희 여사 이 명품 백에 대한 비판 발언 이것에 뭐 조응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발언 이렇게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인기만으로 총선의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판단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지금처럼 계속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몰이를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은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평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할 수 있느냐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도 향후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여전히 가능성이 이미 차단됐고 한동훈 위원장 내지 비대위원들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다른 방식으로 한동훈 위원장 효과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총선의 구도를 변화시키는 힘든 국면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간단히만 좀 네,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이겁니다. 직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지율이 말씀하셨듯이 지지율을 견인하지 못하고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차범위 내지만 변동은 없지만 30대 35라는 수치 갤럽에서 전체적인 추세선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선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 한 6주차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언제나 민주당이 더 앞서 있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찌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위기 국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의 급락을 막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세선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신호로 지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1%포인트 차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추세선으로 봤을 땐 오름세다라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몇 분 더 쓰기로 하고 일단 민주당 이번 주에 보면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설이 제기되면서 YTN 나와서 아직 고민하고 있다를 확인해 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와 또 서울 중구 성동 문제까지 이제 결부가 되면서 최근에 민주당 개파 갈등이 원래 비명계, 친명계에서 친문, 친명 이렇게 좀 구도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내부를 진단하고 계십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나왔으니까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의 사례는 사실은 불편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갈 때 또 계시는 동안에도 비판의 수위가 지금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비판의 범위를 넘어섰던 얘기들이 있고 이게 분명히 마음에 남아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발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친문이니 친명이니 갈라져서 비판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또 국민들은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입장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이현주 의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과거에도 보면 국민의당으로 가셨다가 오신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열어놓고 폭넓게 당에 확대하고 이게 뭐 중도층까지 확대하는 효과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현주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의 성격을 확인해 시켜주는 데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정치 이력과 어떤 앙금 이것으로 평가하지는 말고 이번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결론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전에 반문 전사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또 반윤 전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이런 목소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들리고요. 네. 그런데 이현주 의원의 어떤 복당 문제를 주어를 이현주 의원을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좀 달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스스로 복당을 하고 싶어서 받아주세요 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손을 내밀었고 이현주 전 의원이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왜 받아들였느냐에 정치공학적인 어떤 해석을 한다면 반윤 전사는 안 해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김용민 의원 뭐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현주 의원보다 혁혁하게 반윤 발언을 했던 분들은 정말 줄을 서서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현주 의원을 굳이 손을 잡느냐.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문재인 패권주의 운운하면서 얼마나 저격을 했느냐를 돌아보면 그대로 돌아와서 이제 반윤보다는 친문들을 공격하는데 앞장서라라는 의미를 읽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분밖에 못 드려 죄송하지만 이 질문까지 드리면 민주당 아직 그 선거제 관련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립형 관련해서 권역별 병립형으로 이제 돌아갈 것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원 수의 절반 정도가 지금 회기를 반대하면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결정에?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 근데 이게 뭐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한 그 정도 의원들이 계속 준연동형으로 가야 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셨고요.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월 말에 아마 이재명 대표 신년 뭐 회견 같은 게 있을 텐데 네. 그 전에 좀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선거 구도를 좀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들은 공부 잘하는데 왜 너무 못하냐고 그럴 때 짜증나요. 학원 빠지면은 친구들이랑요 같이 놀러 다니고. 이 다음에 결혼해서 뭐 진짜 현금으로 주느니 난 교육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해요. 남보다 뒤처질까 봐 그렇고요. 출세할 수도 있고. 38원이요. 19원이요. 40, 50대 중년층에게나 익숙할 법한 억양이 교실에서 들립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은 주판. 집중력과 연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기 때문에 친근감이 있어서 주판 그걸 보는 순간 애들도 하면 괜찮겠다 싶고 컴퓨터에 관심을 끊게 되고 툭하면 주선하고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칭찬도 듣게 되고 참 좋아요. 학교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부근의 학원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 학원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술과 컴퓨터, 피아노 학원 등 이미 몇 개의 학원을 다녀왔습니다. 바둑이나 서예 학원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산만한 자녀의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입소문이 퍼져서입니다. 직장인과 학생으로 구성된 수강생들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속독법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16년 과정의 교육을 5년 내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최대한 정신을 책에 집중한 채 눈동자를 빠른 속도로 움직여가며 책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야단만 치지 말고 이해와 아량으로 어린애들을 대해주셔야 합니다. 폭설이 내린 한라산의 설경을 보려고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겨울철 탐방객들의 안전 산행을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요. 토요일 개방을 앞두고 한라산 국립공원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길트기와 모노레일 선로 제설 작업하는 현장을 고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설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한라산. 한 남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 위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선로 찾았어?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50cm 가까이 내린 폭설에 눈 밑으로 사라진 모노레일 선로의 제설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모노레일은 응급환자 이송과 대피소 정비를 위한 장비 이송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산행을 위해서는 서둘러 선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모노레일 선로는 환자를 이송하는 데 쓰이는데 이번 폭설로 인해 가지고 선로가 덮여버려서 그거를 제설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삽 한 삽 눈을 치우다 보면 온몸은 땀범벅입니다. 산에서 작업하다 보니 굴착기 등 중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어리목 코스만 해도 제설 작업을 해야 하는 선로 길이가 5km에 이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사람 키만큼 눈이 쌓여 있습니다. 국립공원 직원들은 모노레일 운영을 위해 이처럼 삽으로 눈을 종일 치우고 있습니다. 한라산 지킴이 등 자원봉사자들은 눈 밑으로 사라진 탐방로를 확보하기 위한 길트기에 나섰습니다.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 선두가 낸 발자국을 뒤따라 걸으며 길 넓히는 작업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게 길을 트는 것도 힘들지만 방향을 잡는 게 러셀 작업의 가장 힘든 작업이라 할 수가 있겠죠. 어리목 코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라산 탐방로마다 국립공원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폭설 이후 안전 산행을 위한 사전 작업을 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폭설 이후 설경을 보려는 탐방객들의 빗발치는 통제 해제 요청에도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수라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한라산 눈 관광을 보려고 탐방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탐방객이 찾아오도록 좋겠습니다. 탐방객들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만 28만여 명이 설경을 보려고 한라산을 찾았습니다. 한라산의 멋진 설경을 즐기는 탐방객들의 뒤에는 안전을 위해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국립공원 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조금 전에 퇴원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퇴원과 함께 국민 안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SNS에 올라와 있는 입장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이 조금 전에 12시경 입원 중이던 순천향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도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병원 앞에서 고생하시고 기사로 많은 걱정과 응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퇴원 일정을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빠른 시간에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현진 의원의 SNS에 올라와 있는 입장문을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 동행 카드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월 6만 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까지 대중교통을 마음껏 탈 수 있습니다. 기후 동행 카드는 지난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이틀간 누적 판매량은 1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네, YTN 뉴스와이드 아까 전해드렸던 배현진 의원 퇴원 속보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면 25일에 강남 신사동 건물에서 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틀 만에 퇴원을 했다는 입장문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의원실에서 알려준 내용인데 12시경에 순천향 병원에서 퇴원했다. 이틀 만에 퇴원했다는 속보가 있었고 배 의원이 또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입장문입니다.
또 역시 잠깐만 요약을 해드리면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시민들 또 신고받고 달려와준 소방대원, 경찰관들에게 인사를 전했고요. 의료진들을 포함해서 상상하지 못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런 일이 국민 누구나가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치명적인 위협이 있다. 이런 실감했다는 내용과 함께 면밀한 수사를 해서 그 뒤에 엄정한 법적 처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메시지까지 있었거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은 현재 증거 분석을 통해서 10대 피의자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속보 포함해서 좀 더 정리된 내용은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증거 분석 등을 통해 10대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미 제출받은 15살 A군의 휴대전화와 함께 SNS 활동 내역 등을 분석하며 A군의 범행 전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A군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만큼 경찰은 A군의 진술 신빙성과 계획 범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A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을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애초 사법농단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과정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농단 의혹은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아 문제 제기를 한 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건화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이 사건을 수사한 건 검사 시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는 지적에는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게 순서이자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기소 1,800여일 만에 선고가 되고 4시간이나 걸린 3기의 재판이었던 만큼 국민의 관심이 크고 정치적 해석이나 억측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과정이었다는 여당의 지적에는 당시 수사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며 엉뚱한 정치 해석이나 논리를 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조기에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지만 뇌관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네, 특히 한 위원장의 대응 전략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0도로 고개를 숙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은 어깨를 두드리며 악수로 화답합니다.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대통령 전용 열차에 마주 앉아 서울로 올라온 뒤엔 이런 말도 내놨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갈등의 주 요인이 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한 위원장의 입장 후퇴는 없었습니다. 말을 아끼며 확전을 경계하면서도 국민 눈높이로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은 고수했습니다. 그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 부분이요.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갈등 폭발의 촉매가 된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도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를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아웃복싱 전략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유효타 거리를 쉽게 주지 않으면서도 빠른 발을 이용해 치고 빠지며 공격 포인트를 쌓는 복싱 기술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마치 몰카로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죠. 한 위원장의 대응 전략이 더 주목되는 건 윤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이 표면적으로는 조기에 수습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달래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가 큰 데다 이번 갈등을 윤심이냐 한심이냐 공천 주도권 싸움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아섭니다. 우연의 일치는 없잖아요. 그죠? 50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대 이제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 전술입니다. 갈등 봉합의 출발점이 된 한 위원장의 깍듯한 이른바 폴더 인사는 사실 방문하는 행사장마다 어디서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공멸 우려에 파국은 피했지만 이번 갈등 파문으로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모두 일정 부분 내상을 입었다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를 딛고 한 위원장의 홀로서기 시도가 다시 속도를 낼지 한동훈 정치학의 다음 전략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총선 앞두고 잠재돼 있던 친명, 친문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란색 이른바 이니 블루를 대폭 뺀 새로운 당 로고가 공개됐는데 친문 저격수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설 등과 맞물리며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두고 당내에는 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 컨설팅 업체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추천받았는데 초록, 파랑, 보라색이 눈에 띕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은 색상을 지난 24일 민주당의 새 당 로고 선포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퇴행하지 않고 한 발이라도 반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8년 전 문재인 당대표 시절을 상징하는 파란색 이니 블루는 확 줄고 이 대표에게 잘 맞는다는 색들이 그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글자까지 축소되자 문재인 지우기가 본격화됐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의 전환을 어떤 선포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친문 저격수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설은 친문과의 갈등설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과 안보 불안에 대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고 여기에다 이 대표가 직접 영입한 10호 인재 김남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준 LH 투기 의혹의 최초 폭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버블이 심각했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돼 있던 상황인데 공직자들까지 이렇게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꼭 알려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임종석, 노영민 등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 출신 인사들의 출마를 친명계가 거칠게 비판하고 이수진 비례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이 친문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미는 것도 양측의 감정을 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직접 진화에 나설 만큼 과열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비방보다는 공정하고 그다음에 보다 발전적인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탈당파들이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사이 당내에선 친문 대 친명이란 새로운 갈등 구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천 심사 국면에서 신구 세력 간 충돌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통합과 총선 승리가 절실한 이재명 대표에게 악재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부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다시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에 대한 용의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다시 지면서 1,0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류재용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우선 러시아가 우리 정부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경고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의 국방수장이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이 지적한 한국 국방수장의 발언이라는 것은 신원식 국방장관의 최근 한 인터뷰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인도주의적 재정적 차원으로만 제한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자유세계 이론으로서 전면 지원하는 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무모한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지난달 국제사회에 대러시아 수출 통제에 맞춰 일부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앞서 이와 관련해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인데 한국 정부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거래 의혹도 일축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우크라이나 분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최근 서울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기술 협력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입증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어 불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이처럼 불법적으로 비난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런 가혹한 발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한국을 우크라이나 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고 오랜 북한과의 관계가 이웃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무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종전을 위한 대화 의지를 타진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크렘린궁과 가까운 여러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 타진했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한 인사들은 푸틴 대통령이 종전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를 중립국가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 입장을 접을 수도 있을 것처럼 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통제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이 인사들은 강조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크렘린궁이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일제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심리전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미국과 물밑에서 직접 대화가 진행 중인 것처럼 연출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테면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이 돼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고요? 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원고인 이진 캐럴에게 내도록 판결했습니다. 배상금 가운데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입니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명 칼럼니스트인 캐럴은 지난 1996년 뉴욕의 고급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본인의 회고록에서 주장했는데 트럼프가 거짓말이라고 하자 명예훼손 당했다며 소송을 걸어 지난해 5월 50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자 다시 소송을 걸어 이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법원을 떠났는데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마녀 사냥으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민사사건 이외에도 의사당 난입 선동 혐의나 기밀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4개의 형사재판을 치르고 있어 대선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깜깜이 입원으로 논란을 빚었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 한 달여 만인 29일 국방부로 복귀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해 12월 22일 군 의료센터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다음 날 퇴원했지만 수술 합병증으로 지난 1일 다시 입원했다가 15일 퇴원해 자택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입원 사실은 군 통수권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지난 4일, 의회에는 5일에야 보고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평양을 방문한 순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최 외무상과 순 부부장이 어제 만나서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은 올해를 뜻깊게 기념을 하고 공동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술적 협동과 공동 보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최근 여러 공장에서 연쇄 파업, 또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이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이런 열악한 처우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조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동부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다. 북한 당국이 이들의 임금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가로챘기 때문이다. 최근 대북 소식통들을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 인명피해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자들 폭동으로 관리자 1명이 사망을 했고요. 3명이 중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 사망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데 중국에만 여전히 수만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임금 체불에 시달려온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보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60% 이상을 북한 간부들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일 1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생활 속에서도 철저한 통제와 감시를 받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가 없고 그리고 철저하게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바람에 노동 조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상황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국제사회 보편적 규범을 해치는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핵심 자금줄로 꼽혀 한미 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오늘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엽니다. 늘봄 학교 추진에 반발하는 교사 노조 역시 비슷한 시각 집회를 진행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 앞입니다. 네,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잠시 뒤에 교사 노조의 집회가 열린다고요? 네, 교사 노조의 주말 집회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오늘 2,500명이 참여하는 교육훼손 정책 규탄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노조는 서희초 교사 순직 인정과 재수사, 교사 본질 업무 회복, 늘봄 학교 지자체 이관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 학교를 올해 1학기 초등학교 2,000곳 이상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6,100여 개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사들 사이에선 업무가 가중될 거라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늘봄 학교 전담 인력을 확보할 로드맵을 제시하고 충분한 학교 공간 확보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교원이 늘봄 학교 업무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엽니다. 700여 명이 참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추진했던 국회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 유예 시도를 계약이라 규정하며 여당과 협상에 응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가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규탄하는 집회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거부권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는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앞 차로에서 열리고 4시부터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조금 전 교사노조 집회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 학교가 하반기 전국에서 시작됩니다. 정부는 늘봄 확대에 가장 큰 반대였던 교원이 업무 부담을 덜 방법도 내놨는데 이번엔 늘봄을 맡긴다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입니다. 12시에 학교를 하니 부모 퇴근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하고 이마저 어려우면 퇴직하는 겁니다.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번갈아 쓰고 영유아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며 유지했던 직장이었는데 돌봄에 떨어질 줄은. 때문에 학부모들은 누구나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면서 2시간 무료 예체능 수업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식과 저녁까지 주는 늘봄에 환호합니다. 하지만 교원들은 난색입니다. 교원의 늘봄 업무를 대신할 기간제 교원을 구하는 일이 여전히 교원의 몫이고 특히 지역 학교에서는 인력을 못 구해 교원이 대체 투입된 적도 빈번했던 만큼 기간제 교사 구인부터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차, 2차, 3차 수도 없이 공고를 올리고 서류를 받고 그러다 결국 인력을 못 구하면 교사들이 몸으로 때우는. 늘봄 실장을 맡길 예정인 지방직 공무원들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늘봄 지원실을 학교마다 설치한다면서 인력 확보 대책은 없어서 증언 없이 업무 폭탄만 예상된다는 겁니다. 총회 인권 비제에 묶여 있어가지고 공무원을 증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건 정부가 교육부가 더 잘 알 텐데 인력도 못 받고 고스란히 업무만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문제는 더 풀기 어렵습니다. 늘봄은 2026년엔 모든 학년까지 확대되는데 학생이 많은 도심학교들은 남는 공간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1학년 교실을 늘봄 겸용으로 바꾸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결국은 교실 활용이 불가피한데 교원단체들은 정규 수업과 준비가 어려워진다며 늘봄을 아예 학교 밖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입장차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회를 갖고 지난해 수능 관련 업무 개선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험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타종사고 대처와 수능 감독관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근로소득 상위 0.1% 직장인 6천여 명의 평균 연봉이 13억 8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상위 0.1% 평균 연봉이 서울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제주가 10억여만 원, 경기가 9억 4천여만 원 순이었습니다. 서울의 상위 0.1% 직장인 평균 연봉은 강원도와 비교할 때 3배가량 높았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 연봉 차이는 서울이 18배로 가장 컸고 부산이 15배, 경기가 14배 순이었습니다. 연초부터 우리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52주 신저가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지 엄윤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지금까지 단 7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직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하며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지수가 연일 고공행진하는 데 반해 도무지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52주 신저가,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장 낮은 주가를 경신한 종목이 속출한 배경입니다. 연초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147개로 같은 기간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신저가 종목 중에서도 특히 지난해 투자 열풍 주역이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눈에 띕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실적 부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이 정책적인 부분의 선회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황 전체가 조금 어두운 부분이 하나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 부진 이제 한번 와서 전기차 시장이 좀 정체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부각된 부동산 PF 부실 우려 탓에 건설주들도 고꾸라졌습니다. 정부가 시스템 위기는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런 개별적인 사태가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되도록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태영건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재무 부담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 종목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결과입니다.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중국 경기와 지정학적 갈등 탓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은 반도체주를 제외하면 대체로 개별적인 이슈에 힘입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동성 연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 년 만에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두 번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수감 생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으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이달 초 이 전 대위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오후 6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수원 남부경찰서까지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이 전 대위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몰라서 그랬던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시내버스가 초록불에 직진하던 승용차 왼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중반 부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버스 운전사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하는 YTN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노인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줄다 보니 우울한 마음을 겪기 쉬운데요. 이럴 땐 말동무 삼아 상담받는 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소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지내게 된 70대 백복현 씨. 한동안 우울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 병원까지 찾아가 봤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수면 유도제 이런 걸 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제가 먹고도 잠은 여전히 못 잤어요.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괜히 내 마음만 이상해지고 오히려 누군가를 만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게 일상을 되찾는 데 더 도움이 됐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됐었죠. 그러니까 대화를 사람이 혼자서는 못 살 것 같고요. 진짜 벽 보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노인들에겐 소통이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마음의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밖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감은 쉽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상담소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나의 이 그 우울한 명, 고민거리죠. 말하자면 그 심적 갈등을 좀 누구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노후에 대한 걱정과 치매에 대한 두려움 등 상담 유형도 다양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어도 대화가 막혀 있는 경우도 많고 지난 수십 년 세월이 야속하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전화나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지셨어요.
드러나는 증상은 우울과 같은 증상인데 깊은 내용을 보면 뭐 가족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그 오랜 기간에 좀 또 누적돼 있는 화들이 좀 많으세요. 하지만 막상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노인 상담소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서울에서 비용 없이 대면으로 노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마음 건강에도 함께 평가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노노케어로 불리는 서로를 돕는 활동, 또 그런 상담과 치료 지원 시스템, 여러 가지가 함께 갈 필요가 있다고. 우울증은 마음으로 앓는 감기라고 불리지만 오랜 기간 내버려둘 경우 자칫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울증을 겪는 노인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니 말동무로서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담소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제주 해녀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젊은 해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제주 해녀 박물관이 기획전을 열었는데요. 해녀 학교를 졸업하고 막내 해녀로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 화가의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허은진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주황색의 구름 같은 물체가 바다로 이어진 새까만 현무암길을 따라 끊임없이 뻗어 나아가는 듯합니다. 나경아 해녀 화가의 아크릴화, 출근길 또 하루입니다. 어촌계 막내 해녀이자 화가이기도 한 작가가 뒤에서 바라본 태왁을 지고 물질에 나서는 해녀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다시 추상화로 표현했습니다. 직접 촬영한 물질 기록 영상들은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소중한 작품 소재가 됐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물속에서 수면 위를 바라보는 듯한 몽환적인 작품들은 시리즈로 구상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가 이제 물질을 하면서 바라다 보는 이제 수면과 공기의 느낌을 다 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물의 일렁임, 뭐 물이 세거나 거칠거나 뭐 이래도 우리는 물질을 가야 되니까 뭐 그런 느낌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해녀박물관이 본업인 물질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해녀들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기획전, 나는 어쩌다 해녀가 되었답니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 제주로 와 법한 해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태흥 1위 어촌계에서 물질을 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멈추지 않는 바다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혼자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것과 물에서 혼자 작업을 하는 것은 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바다가 좋아서 바다에 자꾸 가다 보니 다이빙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 관심사가 해녀한테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진짜 해녀가 돼 있어요, 지금은. 해녀박물관은 이번 첫 해녀 아티스트 작품 기획전을 시작으로 그림뿐 아니라 사진과 공예품 등 다양한 장르의 해녀 작가들을 발굴해 전시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충북 보은군 탄부면의 한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지만 공장 내부에 있던 30대 여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가스보일러를 점화하던 중에 불이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3시쯤엔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 비료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불이 난 창고 내부에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와 모래 등을 이용해 불을 끄고 있다며 완전 진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재범해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주말 날씨가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말 이동하는 길 많이 어렵지 않은데요. 현재도 있는 정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겨울이어서 이 강원도를 향하는 차량들은 조금 많은데요. 아직까지 강원권 혼잡이 지속이 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보다는 서울 양양선이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먼저 50번 영동고속도로입니다. 경기권 정체는 꾸준하게만 이어집니다. 강릉 방향으로 용인나들목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요. 양지터널까지 속도가 떨어진 다음에 새말에서 주춤하다가 횡성휴게소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운데요. 둔내터널까지 10여 킬로미터 구간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타고 양양 쪽으로 간다면 이제 거의 서행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 내촌나들목을 중심으로 빨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타고 논산 쪽으로 가는 길 보이는 남풍세에서 6km 정도 속도가 내려갑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충청권은 부산 방향으로 주로 막히는데요. 목천에서 옥산 일대까지 약 27km 구간 안에서 부분적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쪽은 기흥과 판교 그리고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15번은 서울 쪽 매송 부근 정체 가운데 1차로에 사고까지 발생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볼에 닿는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주중에 길게 이어진 한파도 누그러들고 종일 예년보다 온화하겠는데요. 이 주말을 맞아서 바깥 나들이하기 좋겠지만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파가 풀리자마자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하신다면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 나들이 가셨다면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또 이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출입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4도, 광주 7도, 대구 8도 예상됩니다. 휴일인 내일도 큰 추위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남부와 영동 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YTN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